점점 근대로 가야 되니까 이게 다뤄야 될 게 많아가지고 가능하면 제가 많은 걸 전달해주고 싶어서 일단 하여튼 들으시고 전체 흐름만 찾고 본인이 책을 보시면 훨씬 쉬울 겁니다. 사실은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흐름 중심으로 그걸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 공부할 때 유럽 역사를 할 때 사실은 제일 복잡할 때가 1700년대입니다. 1700년대. 제가 지금 1700년대를 미국하고 프랑스 혁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를 또 둘러싸고 또 다른 나라들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일어났던 이때 전쟁이 많거든요. 뭐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그 다음에 북방 전쟁,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그 다음에 뭐 7년 전쟁. 유럽은 하여튼 종교 전쟁 이후로 끊임없는 전쟁과 전란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대를 보내면서 소위 강대국 열강들이 이제 정돈이 되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그런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것만 알고 이 전쟁을 조금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유럽의 7년 전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요걸 좀 알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때 강대국으로 이제 맞붙었던 게 영국하고 프랑스인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유럽에서는 7년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붙었지만은 밖에서는 식민지에서는 또 미국에서 인도에서 뭐 세계 각국에서 또 붙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영국의 패권이 만들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 중심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유럽의 지형입니다. 영국의 지형. 1618년에 시작했고 1648년에 끝난 전쟁이 뭐라 그랬죠? 30년 종교 전쟁. 그리고 1648년에 이루어졌던 게 베스트팔렌 조약. 그래가지고 현재 유럽의 지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요때 지형을 보면은 그때 이제 스위스 독립했고 네덜란드 독립을 했고 이제 여기에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갔는데 이쪽 신성로마 제국 지역에 이제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또 유럽 역사를 보려면 이제 이때 해성과 같이 등장하는 나라, 이 나라를 꼭 알아야 되거든요.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자, 합스부르크가 오스트리아에 생겼기 때문에 이게 신성로마 제국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좀 느슨해졌다 그랬잖아요. 거의 영방들이 독립국 비슷하게 이제 갔다 그랬잖아요. 문이뿐인 이제 신성로마 제국 합스부르크가 되면서 이때 이제 떠오른 그 나라들이 뭐냐면 이제 북부의 소위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프로이센을 프러시아라고도 하고 프로이센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베를린이 있는 요 지역을 브란덴부르크 국이라고 제후국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프로이센 지역은 어때면 이쪽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폴란드 북부, 리투아니아 그쪽 지역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두 나라가 했냐면은 이 형식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한 제후국이 왕국을 선포하는 것은 관례적으로나 법적으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머리를 쓴 게 이쪽 신성 로마 제국 영권의 외부인 나라와 합병을 하면서 왕국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프로이센 왕국으로. 그래서 이제 이때 프로이센의 첫 번째 왕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프리드리히 1세라고 있잖아요. 프리드리히 1세. 그 사람이 이제 소위 계몽주의 약화 사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후진국이었는데 좀 잘 사는 나라로 좀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부국 강병책을 막 이제 추구를 하게 되죠. 그때 그 사람의 아들이 유명한 소설로도 나오고 비렐름 마이터스의 뭐 이렇게 책도 나오는데 그 사람 아들이 비렐름 나중에 프리드리히 2세가 되는데 아버지가 부국 강병을 하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기 위하는데 황태자는 그때 당시 너무너무 낭만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그런 데 관심도 없고 오로지 프랑스 문화에 심취해가지고 문화적인데 예술적인데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막 거의 사도세자 미워하듯이 막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고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프리드리히 1세고 근데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프리드리히 2세가 되는데 황태자 때는 그렇게 예술 좋아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니까 아버지보다 더한 계몽군주가 돼가지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려고 바뀌거든요. 극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한 비렐름 2세 프리드리히 대제라고 독일에서는 부르고 그 사람이 결국은 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강성하게 키우면서 나중에 이 독일 통일의 주역으로 되고 나중에는 이제 뭐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일으키게 되는 어떤 그런 힘의 원천을 이 프로이센에 만드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죠. 계몽군주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프리드리히 2세, 비렐름 2세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그렇게 낭만적이었다가 뭐
재벌 2세 때는 그렇게 개망나냐 짓 하다가 개벌 총수가 되면 사람이 확 바뀌어갖고 경영도 잘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게 그 프리드리히 2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센이 이제 이쪽 지역하고 이쪽을 해가지고 이제 강국으로 이제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보기에 땅을 좀 넓혀야 되겠는데 굉장히 탐이 났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금 체코 북부하고 이 폴란드 지역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소위 슐레지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슐레지엔이라고 하는 지역. 그래가지고 유럽이 7년 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소위 이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왕이 죽고 이제 후계자를 줘야 되는데 제가 그 게르만족 법에 의하면은 소위 그 살리카 법에 의해서 여자들한테는 상속도 잘 안 되고 왕위가 개성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여왕으로 등장하게 된 사람이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여왕 후보로 나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비렐름 이사가 무슨 여자가 여왕을 해 하면서 거기에 방해 공작을 하면서 여기 술레지인을 침입해서 땅을 차지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서 또 한바탕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걸 이제 소위 오스트리아 왕위 개성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은 그때 이제 실리를 얻어갖고 슐레지엔 땅을 획득하고 프랑스가 개입하고 해가지고 휴전을 하고 그리고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스트리아의 이제 그 황제로서 등극하게 된 마리아 테레지아가 이제 정권이 안정이 되니까 너무 화가 나거든요. 괜히 위에서 간섭을 해가지고 자기네 귀한 땅을 뺏어갔다라고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천지 원수인 프랑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이쪽하고 또 싸움을 또 벌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유럽에서 7년간 벌어지는 7년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편이 나눠지느냐 하면 마리아 테레지아가 중심된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 러시아까지 편을 들어가지고 이제 이쪽은 프로이센 한 나라하고 이제 붙게 됐는데 항상 그 유럽에서는 절대 강자가 나타나는 걸 견제하기 때문에 네 편, 내 편이 그 절대 강자가 나타나는 걸 막는 쪽으로 항상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프로이센을 도와주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 7년 전쟁에서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된 전쟁이 이제 7년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사실은 이제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갖고 프로이센이 거의 질적용에 가고 아까 말했던 프리드리히 2세, 비렐름 2세가 졌구나, 나이 세대도 이제 다 했구나 하고 자살까지 하려고 하던 차에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여기에 이 연합군을 하고 싸우다가 러시아의 그때 왕이 누구였냐 하면은 포트르 대제 유명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 포트르 대제는 굉장히 똑똑하고 강성한 왕이었는데 그 밑에 사람은 너무나도 이쪽 문화를 좋아해가지고 프랑스 문화에 완전 빠지고 특히 이 프로이센 이쪽을 좋아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비렐름 2세, 프리드리히 2세를 너무 흠모한 거예요. 계몽군주. 그래가지고 갑자기 전쟁하다가 나는 빠질래. 내가 존경하는 이 프로이센하고 어떻게 싸워. 이러면서 러시아가 갑자기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전국적으로 프로이센이 승리하는 쪽으로 해서 끝나거든요. 정말 황당한 전쟁이에요. 러시아가 갑자기 빠져가지고 그 갑자기 빠진 그 황제가 러시아 내에서 너무 반발에 부딪혀갖고 뭐 이렇게 무능한 웃긴 황제가 다 있냐라고 자기 부인에 의해서 폐위되고 자기 부인이 러시아의 황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예카테리나, 러시아의 계몽군주로서 러시아를 굉장히 강성하게 만드는 예카테리나라는 이제 황제로 드러나는데 그런 배경이 됐던 전쟁이 7년 전쟁입니다. 그 정도만 이제 좀 아시면 되겠고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 이 전쟁을 통해서 소위 이제 유럽에서 싸웠지만은 결국은 그때 이제 프랑스, 영국 이쪽이 전 세계를 이제 아메리카, 뭐 인도, 아시아 이쪽으로 식민지 쟁탈전에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본토에서 싸우면서 또 식민지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7년 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날 때 미국에서도 똑같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이제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소위 그 아메리카의 식민지 형태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이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영국에서 온 그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저 유럽 7년 전쟁이 일어날 때 여기서도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럼 이제 미국 지형을 보면은 미국 동부에 이쪽에 이렇게 쭉 산맥이 내려 있죠. 이쪽 동부에 그걸 무슨 산맥이랍니까? 에팔레치아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이쪽에 산맥이 쭉 있는 걸 말하죠. 로키 산맥이죠.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본국에서 온 사람들이 에팔레치아 산맥을 경계로 하고 이쪽 평야지대에 다 정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정착했다가 이제 에팔레치아 산맥을 넘어서 서부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나가면서 이제 여기에서 만나는 강이 뭐냐면 이쪽에서 내려오는 큰 강이 미시시피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강이 뭐냐면 오하이오 강이거든요. 오하이오 강. 그러니까 오하이오 강은 지금 어디서 점령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가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하이오 강을 경계로 해서 프랑스하고 영국이 이제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유럽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7년 전쟁이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그 전쟁을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국 사람들은 여기 와고 정착을 해서 가족 단위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착을 하면은 가족 단위로 힘을 합해가지고 계속 땅을 넓히려고 하는 동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인디언들한테 계속 침범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프랑스는 들어가고 뭐 하러 왔다 했어요? 모피, 비버 발견해가지고 그것만 가져가면 되니까 인디언들하고 비교적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싸울 때 인디언들이 프랑스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인디언이 한 팀이 되고 영국 한 팀이 되고 싸운 전쟁. 그래서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본토에서 전쟁에서 영국이 속한 이쪽이 이겼죠. 그럼 당연히 이쪽도 영국 쪽이 이긴 거죠. 그죠?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인도에서도 영국의 사실은 식민지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 사실은 인도였는데 인도에서도 프랑스하고 붙게 됩니다. 그걸 이제 플라시 전투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영국이 이겨가지고 영국이 인도를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이제 인도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 했죠? 인도 차이나. 그래가지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그쪽 인도 차이나를 이제 프랑스가 먹게 되는. 그래서 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런 전쟁이 있고 나서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영국이 이제 여기서도 전쟁을 하고 또 본국에서도 전쟁을 하고 하니까 엄청난 비용을 본국이 안 썼겠습니까? 그죠?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400조 원 정도 썼대요. 어마어마한 전비를 쓴 거지.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돈이 이제 뭐 아무리 본국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이제 말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식민지 너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웠는데 세금을 이제 막 부과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영국이 식민지에 세금을 많이 분화한다고 해봐야 관세 매기는 거하고 소비세.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영국 식민지에 뭐라 했냐면 너희들은 우리 상품만을 갖다가 써야 된다. 너희들은 제조업 직접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 배는 우리나라 영국 배만 이용해야 된다. 그게 이제 크로멜 때 정한 항해법하고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랬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만 이용을 하다가 너무 전쟁에서 비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이 식민지에다가 세금을 물이기 시작한. 그래서 처음 세금 물린 게 뭐다? 인지세.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세금인 거예요. 뭐 자기가 보는 신문, 뭐 육아정권, 심지어는 자기들 치는 거 트럼프 카드에도 붙였대요. 뭐 영국에서는 우리도 지금 인지세 내죠. 주로 어떤 데 냅니까? 뭔가 이 계약이나 육아정권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배매할 때 거기는 인지를 다 붙이잖아요. 우리가 사가지고 붙이는데 이때는 막 오만 것 떼만 것에 다 붙이라는 거예요. 인지를 사가지고 세금을 부과한 거지. 그러니까 식민지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자기 권리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싫어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여기 때 이제 이 유명한 말이 나오죠.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대표 없는 과세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그걸 위해서 100년간 싸웠잖아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세금을 물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100년 동안 해가지고 뭐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해가지고 의회의 힘을 만들었잖아요. 세금을 새로 만들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다.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사람들도 배운 거지. 우리는 세금을 너희들이 하는데 우리는 그 국회에 사람들을 보내는 게 있습니까? 한 명도 못 보내, 식민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 참여하는 어떤 대표 없이는 세금을 낼 수 없다라고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한 거죠. 소위 불매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이거 너무 얘들 반발이 세네 이래서 인지세 같은 거 이제 폐지해주면서 어느 쪽으로 바꿨냐면은 이때 영국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많이 소비를 했던 게 차거든요. 차, 커피. 그죠? 인도 이
동남아에서 아시아에 들어오는 차를 해가지고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국에서 했던 게 뭐냐면 이때는 이제 서인도 회사였겠죠, 그죠? 서인도, 뭐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수입한 이제 차를 하면서 차에다가 관세를 많이 물리면은 차값은 있지만 관세 수입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도를 바꿨거든. 그 동인도 회사한테만 무역 독점권을 주고. 그랬더니 이쪽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 하면은 밀수를 막 한 거예요. 밀수. 누굴 통해서? 소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한 밀수를 막 하면서 이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세금을 좀 많이 받으려고 동인도 회사한테 독점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쪽은 거의 안 써먹고 이쪽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세금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하고 가격이 똑같아졌으니까 아무래도 동인도 회사를 통한 수입으로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래 되면 이제 누가 제일 손해를 보겠어요? 밀수업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밀수업자들이. 그래서 이제 밀수업자들이 들고 일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에 인디언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동인도 회사 그 실은 배에 올라가가지고 그 동인도에 있는 차를 갖다가 바다에 다 버려버린 거지. 그게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 보통 티파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영국하고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는데 왜 티파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왜 티파티일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던데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있던 차를 갖다가 수천 상자를 다 바다에 버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바다가 차 색깔로 아주 그 진홍색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바다 물고기들이 정말 차를 실컷 파티하듯이 먹기 때문에 티파티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반 민중들이 가세했다기보다는 그 민중들은 그냥 심정적으로 동의를 했을 거고 제일 손해를 본 밀수업자들이 일종의 사보타지를 벌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여러분들 그 아메리카노 많이 마시잖아요. 아메리카노. 왜 그게 아메리카노인지 아세요? 이제 여기서 사실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차를 갖다가 다 버리고 이제 차 수입이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차가 상당히 모질하게 됐잖아요. 이제 차를 마실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커피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희석을 해가지고 이제 차 비슷하게 마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커피 마시는 거는 유럽은 커피 마시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잖아요. 조그맣게 하고 진하게 마시는 건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진한 커피에 물을 타가지고 이제 아끼면서 먹는 방식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2차 대전 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유럽 전쟁에 참전을 하잖아요. 참전하면서 미국 병사들이 커피를 마시는 걸 유럽 사람들이 보니까 미국 놈들 이상하게 마시네. 커피에다 물을 타서 마시네.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마시는 커피를 약간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고딩 양식 부르듯이 고트족이들이 만든 양식을 고틱이라 그랬잖아요. 아메리카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 이상해. 그래서 아메리카노. 그게 이제 보편화됐다라고 합니다. 예. 이때 이제 사실 시작이 된 거죠. 모질한 커피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고, 영국은 정식 군대가 있고, 미국은 군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자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군대를 민병대라고 그럽니다. 민병대. 그걸 밀리시아라고 그러는데. 이제 민병대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영국 정규 군인들하고 이제 전쟁을 막 하기 시작한 거죠. 렉싱턴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아까 이 7년 전쟁 하면서 그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미국에서도 이제 식민지에서도 참전을 했거든요. 민병대 형식으로. 그때 참전했을 때 굉장히 전공을 많이 세우고 그 민중들의 지지를 많이 얻었던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조지아에서 민병대를 조직해갖고 영국군하고 같이 참여하고 많은 공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1774년 대륙회의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필라델피아에서 열립니다. 각 그 식민지들이 대표가 모여가지고 자 이때 이제 뭐 엄청난 토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영국하고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 남쪽은 아까 성격상 약간 귀족 성향이 강하다 그랬죠. 그리고 남쪽은 영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노예들 수입해가지고 면화를 키워가지고 그걸 주로 어디다 수출합니까? 영국에다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주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남쪽은 우리가 그래도 영국을 섬겨야지 어떻게 싸우냐. 북쪽은
아무래도 자유를 얻어서 왔고 상공업이 많이 발전하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까지 영국에 당하면서 살겠냐, 싸우자, 경론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대륙회의를 하면서 이때 이제 보스턴에서 소위 그 민병대들하고 영국 군민들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전쟁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그 전투 경험이 있는 조지 워싱턴을 이제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영국하고 싸우자 하면서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때 영국은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이잖아요. 물론 본국하고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미국에 소위 이제 이민 와가지고 이제 소위 나라권을 갖춰가는 식민지하고 전쟁을 하면은 미국이 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뭐 정식 군대도 아니고 민병대 이런 데인데, 그죠? 하기가 어렵죠, 상당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몇몇 영웅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조지 워싱턴. 이 사람이 누굽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과학자로도 유명하고 또 자기 자서전도 써가지고 하고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미국 대표로 해가지고 어디에 파견을 하냐면은 프랑스에 파견을 합니다. 프랑스에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해라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가서 루이 16세를 만나죠. 가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영국하고 싸우는데 좀 도와달라. 처음에는 이제 루이 16세가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이야기하지만 그때도 자기 살기도 바빴거든요. 재정이 너무 고갈돼가지고. 근데 프랑스는 계속해서 아까 말했던 1700년대 이어진 전쟁,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에 계속 영국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프랭클린이 계속 이제 그쪽을 파고들면서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설득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조건을 딱 하나 달아요. 우리가 오케이 할 때까지 절대 휴전하지 마라. 끝까지 싸워라.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지원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국면이 좀 바뀌면서 처음에는 뭐 일방적으로 영국한테 밀리다가 이제 프랑스 도움도 받고 또 유럽에서 또 좀 더 받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은 기본적으로 해군이 없었잖아요. 그죠? 식민지 상태니까. 영국은 막강한 해군이 있으니까 바다를 다 봉쇄해버리니까 뭐 처음엔 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프랑스가 개입을 하면서 그 바다 통제하는 것 갖다 좀 느슨하게 풀면서 그런 것들이 또 프랑스에서 막 총 같은 것들이 막 들어오고 이러면서 전쟁 자체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영국이 정규 군대이긴 하지만은 본국에서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싸워야 하고 미국 사람들은 거기서 자고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형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게릴라전으로 가고 막 이렇게 신출기물하게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영국은 보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국면인데 이제 미국이 그 전쟁이 한참 초기인 76년에 이제 독립 선언을 먼저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영국하고 싸워가지고 최종적으로 승리를 한 거는 1783년입니다. 1783년에 전쟁을 이기고 파리에서 회의를 맺음으로써 최종적으로 독립국가가 됐는데 독립선언은 그 전쟁 초기인 76년에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제2차 대륙회의 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미국은 독립기념일을 1776년 7월 4일날 하고 있죠. 사실은 좀 독특하죠. 사실은 우리 같으면 이긴 날, 정식 독립이 된 날 해야 되는데 독립선언이 일어난 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이제 대륙회의에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의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죠. 어떤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독립선언의 기본적인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제가 나눠준 유인물에 있는데 가장 아까 말했던 존 노크의 사상을 담아낸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양도할 수 없는,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이 있다. 뭐가 있다 했죠? 생명, 라이프, 자유, 리버티,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 pursuit of happiness. 그래서 이제 소위 생명, 라이프, 자유, 리버티, 그 다음에 pursuit of happiness, 행복 추구권이 있다.
이건 그 누구도 인간으로부터 뺏어갈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 독립선언서에 이제 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프랑스 혁명 때 인권 선언으로 영향을 미쳐갖고 이제 쭉 가게 되는.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수행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독립을 얻어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민중들의 힘으로 영국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 권력, 왕이 지배하는 사회하고 싸워서 세계 최초로 왕이나 절대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 평민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대 민주공화국이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미국 독립전쟁을 흔히 독립혁명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 사람들의 그래서 이제 그 루소나 이 사람들은 그 일반 사람들의 어떤 것을 뜻이 모아진 것을 좀 어렵게 일반 의지라고 그랬어요. 일반 의지.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평민들의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뜻이 모아져서 하나의 추상적인 어떤 국가가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인데 이 일반 의지가 모아져서 소위 평민들이 주체가 되는 근대 공화국이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제 미국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의해서 뭐 미국이 쉽게 시작이 됐느냐? 또 엄청난 진통을 겪게 됩니다. 왜 진통을 겪게 되느냐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때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사람이 제퍼슨은 이제 남부 쪽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비판을 하기는 이 사람이 남부에 있으니까 대농장 주면서 흑인 노예들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또 흑인 노예하고도 뭐 내연의 관계를 가져서 애까지 가졌다 이래가지고 비판도 많이 받는데 그러면서 어째 문장은 또 그런 걸 쓸 수가 있느냐 실제하고 다르지 않냐 비판도 받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런 쪽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립선언서에 기초했던 사람 남부를 대표하는 어떤 사람. 자, 이 사람은 이제 누굽니까? 유명한 알렉스 해밀턴. 이 사람은 그 대통령은 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연방주의자. 이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3개 식민지 나라라고 했는데 자, 이쪽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쪽은 주로 상공업이라고 했고 이쪽 남부 쪽은 주로 그 상층부는 귀족들이 하면서 그 대농장을 경영한다 했잖아요. 면화농장이나 버지니아는 담배농장, 이쪽은 면화농장. 그러니까 이쪽은 주로 생산품을 영국으로 수출을 하면서 사고 사는 이런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비교적 지배층들은 상당히 잘 사는 거죠. 귀족들이면서 노예도 경영을 하고 있고 자 이쪽은 이제 상공업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데였고 그래서 이 미국하고 독립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각 주들이 아무래도 상당히 군인도 많이 내고 이러면서 비용을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됐는데 각 주들이 엄청난 빚을 진 겁니다. 지금 빚을. 특히 이 북쪽 지역들이. 그래서 이제 남부들은 뭐 그런 데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연방 반연방파가 나눠져서 격렬한 토의를 이제 붙는 겁니다. 연방파들은 뭐냐면은 이 주들이 전쟁을 한다고 빚을 많이 졌는데 우리가 어떤 이걸 전체를 아우르는 중앙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 빚도 좀 해주는 방안도 찾으면서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쪽은 무슨 소리냐. 각 주의 자치권을 가지고 가면 되지. 우리가 왕이 다스리는 절대 권력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우리가 근대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또 무슨 중앙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또 권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그 근대적인 민주공화국을 만든 그 정부를 만들었지만 그 정부가 또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질 거에 대한 너무너무 강한 우려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방파하고 반연방파가 막 싸우게 됩니다. 엄청난 이제 토론과 그 속에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노예 해방까지 해가지고 남북 전쟁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연방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말했던 알렉스 해밀턴 그 다음에 반연방파는 이제 제퍼슨 그래가지고 막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방파 알렉스 해밀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알렉스 해밀턴은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돈 많은 사람 쪽을 지향을 하고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서
돈을 많이 대가지고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알렉스 해밀턴의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한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중앙정부를 만들어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본 걸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도와도 주고 이러면서 나라권을 갖추어 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알렉스 해밀턴은 연방포로 갔던 거고, 반연방파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주라는 거 해갖고 자치적으로 가면 되는 거지. 자치적으로 가면 되는 거지. 왜 또 갑자기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탄압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제 대결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의 어떤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나온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하고 이제 링컨 대통령인데, 조지 워싱턴이 이제 남부의 큰 부자였거든요. 부자면서 그 전쟁에도 참여하고 또 독립전쟁에서도 총사령관으로서 싸워서 큰 전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조지 워싱턴을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내세우면서 우리 한 나라로 가자.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연방파 손을 들어줘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반연방파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요즘도 미국 헌법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수정헌법.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미국 헌법할 때 수정헌법 10개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반연방파가 좋아 그러면 헌법 오케이 해줄 테니까 이런 조항들을 더 추가해 달라. 이 내용이 주로 뭐냐면은 그 정부의 비대해질 수 있는 권한에 대비해서 개인이나 개별 주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써놓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여기에 이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이 총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미국에 제일 이해 못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과 같이 개명천지에 무슨 개인들이 총을 가지고 저렇게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나느냐, 이런 우리 의문들이 들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 배경에는 이게 있는 겁니다. 미국이 처음에 저 신대륙을 개척하는 과정에서는 누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가족들을 지켜야 된다. 총을 가지고. 그래서 그 총을 가지는 자유가 곧 개인의 자유면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자유의 하나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헌법에도 그 규정이 들어간 거예요. 이 또 연방으로 해갖고 연방정부를 만들어 놨더니 또 연방정부가 왕처럼 우리를 못 살게 굴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들이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총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넣어달라고 해갖고 수정헌법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시대착오적인 법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미국인들의 정신에는 그 개인의 자유, 아까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그런 의식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는 무슨 소리야, 아직까지도 가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걸 폐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서 그 미국의 정치 제도를 우리가 한번 잠깐 볼까요? 그렇게 해서 최초로 아까 말했던 몽테스키에가 제시했던 상권 분립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 행정부의 수장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있고 프레지던트. 입법부도 그래서 재밌게 만들어요. 상원, 하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원은 각 주별로 인구 비례대로 뽑아요. 인구가 많은 데는 더 많이 뽑고 인구가 적은 데는 적게 뽑고, 인구 비례를 뽑고, 상원은 주마다 크기에 상관없이 주 2인입니다. 무조건 2인. 이거는 인구 비례. 그래서 이걸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은 하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 대중들이 살아가는데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책들을 많이 결정을 합니다. 하원에서. 근데 상원에 가서 그런 것들이 다 비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에는 뭐가 들어갔냐 하면은 밑에 있는 주들이나 이쪽은 기본적으로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인구가 많잖아요. 이쪽은 농업이 하다 보니까 인구가 작고 노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때에는 이 노예를 갖다가 60%의 인간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특수한 인간 이래가지고 그 노예한테 표를 준 게 아니고 노예 소유주한테 노예 1인당 0.6표를 더 준 거예요. 인구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구 작은 주에서는 혹시 자기네들 뜻하고 다르게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 인구가 많든 적든 주마다 상원 무조건 2명.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견제 장치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도 이제 이때의 정신이 남아 있어가지고 좀 독특한 게 뭐냐면은 주마다 이제 선거를 해요. 주마다 선거를 해가지고 주에서 이 공화당 민주당 대표가 있는데 한 표라도 많으면은 그 주는 전부 다 그 표가 많은 쪽에 다 갑니다. 승자 독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선거가 트럼프하고 그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 전체 득표수로 하면 힐러리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마다 한 표라도 많은 쪽에, 왜 그러냐면 그 정신에는 주가 하나의 독립된 나라라는 성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 한 표가 많더라도 그 주에서는 이긴 당에다가 무조건 다 선거를 하도록 돼 있어요. 대통령 그 투표인단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한 서너 차례 그런 형태가 나타났는데 우리는 전 국민표 합산해가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마다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 국민에서는 힐러리가 표를 더 많이 얻었는데 그 투표단 선거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더 많아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이때 만들어진 그런 제도적인 정신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독립이 돼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독립까지 보고요. 미국 이야기는 이제 또 좀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그 본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이 된 상태에서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여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13개 주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아까 영국하고 독립전쟁에서 이기면서 이만큼의 또 토지를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소위 서부 개척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서부 개척, 프란티어.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영국이 그 프랑스가 지면서 영국한테 넘어왔던 걸 갖다가 이제 다시 받은 거고, 이제 그러면서 캐나다는 이제 영국 식민지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캐나다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남았던 이제 루이지애나 땅은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 하면서 나폴레옹으로부터 이제 사게 됩니다. 이 넓은 땅을 1,500만 불에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리다 이쪽을 스페인으로부터 사고, 그 다음에 이 텍사스 이쪽은 이제 멕시코 이쪽하고 전쟁을 해갖고 빼앗고, 캘리포니아 빼앗고, 이쪽 이제 오리건 이쪽, 오리건주, 지금 워싱턴주가 있는 이쪽도 영국으로부터 받고, 이러면서 이제 이쪽 소위 서부라, 웨스트, 이제 서부 시대로 이제 가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이제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랑스 혁명을 하기 전에 미국 이야기에서 한마디 하고 가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혁명을 하고 나면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보통 뭐가 일어납니까? 반동이 일어나고 또 반동이 일어나고 우리 프랑스 혁명에서 보게 될 텐데 미국은 이제 그 소위 혁명이라고 하는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런 과정 없이 물론 연방 반연방을 두고 엄청난 그 있었지만은 이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저 프랑스 혁명은 아까도 했지만 유럽이라고 하는 그 대륙 중심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나라들이 껴들게 되고 복잡해지는데 얘들은 뚝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땅에서 오로지 방해하는 세력은 인디언들, 힘없는 인디언들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 세계 강대국의 길을 걷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연방파하고 반연방파하고 싸우면서 소위 알렉스 해밀턴이 조지 워싱턴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설득하는데 가장 큰 무기가 됐던 게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 중심이었고 여기 이거의 수도가 어디였냐면은 뉴욕이었어요. 뉴욕. 제일 처음에 필라델피아였다가 뉴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해밀턴이 워싱턴한테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은 수도를 남부로 주겠다. 그 대신 우리 통합을 하자.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쪽 남부 쪽에 수도 지금 워싱턴 DC가 만들어진 겁니다. 워싱턴 DC.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얼마나 여러분들 상식이 있는지. 캐나다의 수도가 됩니까? 오타와 맞았고. 호주의 수도가 됩니까? 캔버라. 뉴질랜드의 수도가 됩니까? 여기서 되게 막히더라고. 웰링턴. 그 차이,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 영연방의 그 식민지였잖아요. 영연방. 그런 것들이 다 정치적 타협물이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캐나다는 중심 도시가 프랑스 사람들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퀘벡하고 몬트리올이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커진 도시가
토론토. 이제 토론토. 그러니까 서로 수도를 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물로 그 중간인데 오타와를 정한 겁니다. 자, 호주는 제일 처음에 그 제수들이 도착하고 처음 개발된 도시가 어디예요? 시드니입니다. 근데 이후에 금광이 막 발전해가지고 금광 개발하러 막 들어서 발전한 도시가 어디? 멜버른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지대에 소위 캔버라를 만든 겁니다. 뉴질랜드 제일 처음에 막 개발된 데가 어디? 북쪽에 오클랜드. 남쪽에 인구는 작지만 그래도 남쪽에 옛날에 이번에 지진이 크게 난 도시 크라이스트 처치. 남쪽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중간지대 웰링턴. 있죠. 그 이름을 따서 이제 그렇게 정한 거죠. 그다음 미국은 아까 말했던 북부하고 남부하고 타협의 산물로 워싱턴 DC. 그 보면은 이제 영국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영국적인 토대라고 하는 게 이런 어떤 절충을 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하여튼 뭐 어떤 행정 도시를 만든다고 한 게 아니라 정치적 산물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보면 영연방이 공교롭게도 다 이랬습니다. 그죠? 자, 이제 미국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랑스를 보면은 참 격동의 그 시절을 겪게 되죠. 자, 프랑스가 이제 우리가 루이 14세 절대 왕정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루이 14세 때 엄청 강해졌는데 콜베르 재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포트해서 했는데 루이 14세가 그 힘을 갖다가 또 스페인이 그 펠리페 2세 때 막 쓴 것처럼 전쟁을 막 일으키고 침입하고 이러면서 탕진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아까 이야기했던 전쟁들의 에스파냐 왕위 전쟁, 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싸우는 족족 다 졌습니다. 졌는데 그러면서 또 힘을 낭비를 하면서 그러면 싸우게 되면은 뭐가 다 소멸된다? 재정이 완전히 고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손자가 루이 15세가 되고 또 그다음 연결된 게 이제 루이 16세 1700년대 후반에 오게 됐는데 완전 국고가 텅 비어버린 거예요. 텅 비어버려 있는 상태에서 아까 프랭클린이 와서 미국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도와줬죠. 그래서 이기긴 이겼어요. 근데 자기네들한테 돌아온 게 뭐 있었나요? 그냥 영국 이긴 뭐 그 정도고 뭐 특별한 자기네들 이익은 없었는데 완전 돌아와서 보니까 국고가 텅 비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평민들은 그때 또 기근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제 왕이 생각할 때 그러면 세금을 좀 걷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세금을 안 내도 인구 2%를 차지하는 성직자 귀족들한테 세금 좀 내라 하면서 삼부회를 소집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의했을까요? 안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 삼부의 표결 방식이 한 표였어요. 근데 이제 평민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때만 해도 이제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이러면서 법률가 뭐 상공인 뭐 이런 소위 그 엘리트층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했잖아요.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편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3부에 하면서 처음 인원 구성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30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한 거지. 우리가 인구의 98%를 차지하는데 뭐 이게 말이 되나 이래서 이걸 이 표를 갖다가 600표까지 올렸대요. 그러면서 주장한 게 이 전체 비율대로 투표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듣겠습니까? 안 듣죠. 이제. 그래가지고 왕이 강제적으로 이 평민들 대표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게,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냥 고용이 집에 갔으면 되는데, 나오다 보니까 왕궁 안에 이런 호화찬란한 실내 테니스 코트가 있었거든요. 왕이 테니스 친다고 했죠. 일로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장 안에서 이제 막 일종의 스트라이크를 하게 된 거지. 모이면서. 말이 안 된다. 지금 현재 구조, 이 소위 이제 이걸 갖다가 구체제라고 그러거든요. 구체제. ancient regime. 그래서 앙샹 레짐이라고 이제 프로그램을 얘기하죠. 이렇게 이제 구조되는 이런 것들의 개혁을 이제 부르짖게 된 겁니다.
평민들이 모여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있던 상당히 머리가 깬 자유주의 귀족들도 상당히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일종의 농성이 일어나고 막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면서 왕이 이제 강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해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막 불불듯이 이제 엄청난 큰 사건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평민들이 뭉쳐가지고 소위 그 절대 왕정의 상징과도 같았던 건물 바스티유 감옥을 이제 습격을 해가지고 하고, 일종의 이때 이 바스티유 감옥은 정치범들을 주로 가두는 데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정작 가서 다 파괴하고 보니까 이 안에 남아있었던 정치범은 8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 가서 이제 무기들 탈취해가지고 이제 파리에서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요가 소문이 이제 전국적으로 막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이제 농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농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면서 소위 앙샹 레짐의 대표되는 귀족들을 막 습격해가지고 막 파괴하고 막. 그래서 그 과정이 아까 말했던 이제 두 도시 이야기 보면은 이제 귀족들이 그때 막 탈출을 하게 됩니다. 막 영국으로도 건너가고 막 도망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대소요가 이제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입법의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입법의회. 이때 이것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은 이제 주로 라파예트라는 사람입니다. 라파예트. 그러니까 온건 공화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파예트라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생기기도 상당히 귀족적으로 잘생겼죠. 이 사람은 이제 미국 그 아까 독립전쟁 때도 직접 참여해가지고 도와도 주고 그 미국의 그 과정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주도하면서 소위 이때는 이 사람이 가졌던 생각은 왕을 소위 그 두대 어떤 강력한 왕권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영국과 같은 입헌군주제를 생각을 하고 만들어서 갔는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잘 갔으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뚝 떨어진 나라에서 그걸 했으니까 옆에서 뭐 개입할 여지가 없었는데, 프랑스 혁명은 이제 옆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옆에 오스트리아나 소위 그 프로이센 그런데 전부 뭡니까? 왕정이잖아요, 왕정. 그러니까 옆에 프랑스라는 큰 나라에서 지금 난리법석이 났는데 거기서는 왕정을 없애고 소위 공화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겁이 부쩍 나잖아요.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도 가만 있을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옆에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뭐 이런 데서 프랑스에 대해서 이제 선전포고라고 그게 이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옆에 나라에서 개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는 그때 뭐 해도 군인들이 제대로 된 게 재정도 없고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싸우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개병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우리를 둘러싼 나라들이 우리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시민들이여 골기하라. 그래서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시민 의용군들이 이제 곳곳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유명했던 군인들이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일어난 의용군들이 제일 용감하게 파리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람마르세유에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국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옆에 나라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루이 16세라는 사람이 이제 루이 16세가 있었고, 루이 16세의 왕비가 누구였냐면은 유명한 사람이죠. 마리 앙투아네트. 뭐 그 여자가 약간 그 소아 사치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 뭐 반드시 꼭 그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의 출신 배경이 합스부르크가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루이하고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 중간 과정에서 도저히 파리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래갖고 오스트리아로 망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죠. 잡혀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격화되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이제 더 왕에 대한 혐오가 커지고 더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적 라파예트라고 하는 온건 합리주의자에 의해서 혁명이 진행이 되다가 점점 더 과격해지는 겁니다. 과격해지면서 이때 이제 큰 두 노선이 있었어요. 자코뱅당, 지롱드당.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뉘냐면은 소위 이제 그런 것들을 의논할 때 자코뱅당은 주로 좌쪽에 앉았고 굉장히 급진적으로 좀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쪽이었고, 지롱드당은 어석의 단상에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조금 온건하게 가자라는 주장이 강했던 그런 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급진적인 개혁과 이런 혁명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주의를 좌파, 점진적인 변화, 좀 온건한 쪽을 하는 것을 우파. 이게 이제 자코뱅당, 지롱대당 여기서 이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좌파, 우파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이제 이때 그 탈출하려고 했던 루이 16세를 잡아서 처형을 하게 되죠. 처형을 하게 되고 역사상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죠. 찰스 1세도 죽었죠, 이죠. 네, 그때 이래서 단두대 뭐라고 부릅니까? 기요틴, 길로틴 혹은 기요틴. 이걸 개발한 교수 이름이 기요틴이랬다 그래. 기요틴. 그 사람은 좀 억울할 것 같아. 이 사람이 이걸 발명한 이유는 이때까지는 사람들 죽이는 게 위에 그 망나니가 올라가고 도끼로 목을 쳐 죽이는데 그 상당히 시간이 한 번에 이렇게 딱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뭐지 머리를 자르는데 도끼를 치면 제대로 안 맞다 보면은 또 한 번 찼는데 죽었는데 또 살아 움직이고 굉장히 처참하잖아요. 굉장히 괴롭고 죽는 사람 입장에서도 고통이 오래 가고 그래서 이제 기요틴이 생각했을 때 기왕 죽일 거 단번에 고통 없이 좀 죽이는 걸 개발하자 해갖고 이제 개발한 게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칼이 달려 있고 머리를 여기에 넣으면은 떨어지면 싹둑 가는 거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체험 기구죠. 사실은 이 개발한 사람은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죽는 사람 고통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이름이 자기 이름으로 남아가지고 기요틴하고 길로틴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때 소위 이제 자코뱅 독재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급진주의적이었던 로베스피레에 의한 공포 정치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조금이라도 성분이 불순하거나 사상이 의심되면 잡아다가 공개 재판해가지고 죽이고 완전 공포 정치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공포 정치로.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반동이 일어나게 돼요. 너무 그게 이제 심했기 때문에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오히려 단두대에서 죽는 그걸 이제 테미토르 반동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집정부 정부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풍운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다음 동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